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자영업자로 제 개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걱정이 컸습니다. 너처럼 순에 빠진 애가 막무가내로 우기는 진상들 상대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제가 성격이 타고나기를 좋게 말하면 착하고 순한 편이고 저 스스로 느껴왔던 바에 의하면 맺고 끊어야 할 때 매정하게 단칼에 딱 자르는 걸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제 딴에는 다부진 각오로 시작한 일이었고 다소 어설픈 부분은 있지만 마냥 예전처럼 남들에게 휘둘리기만 하지 않고 제 앞가림하고 사는 모습 보면서 주변 분들도 이제는 마음을 많이 놓으신 것 같아요. 제 일을 하는 데 있어 조금은 무른 듯한 제 성격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내 사람에게 소중하게 잘 대해주고 마음 주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살아왔어요. 자라는 동안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제 선택으로 일군 가정을 함께 꾸린 제 남편에게 역시 마찬가지였죠. 요새는 결혼도 영악하게 해야 한다고 마냥 상대에게 퍼줄 생각만 하지 않고 내 실속도 똑똑하게 차려서 살아야 뒤통수 안 맞는다고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생겨먹기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민은 되지 못했고요. 이런 마음가짐은 결혼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티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우같이 자기 실속만 챙기는 남자들은 제 기준에서는 예선부터 탈락이었어요. 저는 저하고 최대한 성격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서로 크게 부딪히는 일도 없고 저 역시 상대방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거든요. 직장 동료로부터 소개를 통해 만난 남편은 첫인상부터가 수더분하고 순하게 생긴 것이 대단한 미남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첫 만남에서부터 호감이 갔습니다. 애초에 남편을 제게 소개해준 동료가 다리를 놔주고 싶다며 했던 말이 이러했어요. 미진 씨, 내 지인 중에 미진 씨가 남자라면 딱 이랬겠다 싶은 사람이거든? 모르긴 몰라도 둘이 만나면 성격도 잘 맞고 말도 정말 잘 통할 거야. 그 말이 허풍은 아니었는지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 더 만나본 그 사람은 저처럼 타인과 갈등을 겪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아등바등 주변 사람과 감정적으로 부딪히느니 차라리 조금 손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등 저와 참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잘할 때도 이런 모습은 다르지 않아서 여동생이 간식을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어서 떼를 쓰고 졸라도 어지간하면 그냥 양보하고 넘어가 줬다고 합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비슷했거든요. 딱히 대단하게 취향이랄 것도 없지만 욕심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던 제가 누나로서 자연스럽게 양보를 하는 형국이 되고는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꼭 남동생이 욕심 많고 나쁜 아이인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주관이 강하다 뿐이지 제게 항상 먼저 양보해주는 누나 편도 잘 들어주고 제게 함부로 구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함부로 하는 것보다 더 화를 내면서 저를 지켜주던 듬직한 동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저 역시 그렇게 양보하고 내어줄 마음이 드는 거였겠죠. 저라고 마냥 아무한테나 바보같이 손해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밖에 나가서 나 상처 입을까 봐 저렇게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소중한 가족인데 그런 가족들 위해서 조금 손해보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져주고 양보해주지 않으면 또 누구에게 그러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저였는데 딱 저처럼 생각하는 상대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가족들에게 헌신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가끔은 이런 수수의 성격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역시 이해를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꼭 제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내 인생에 이렇게 내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는 짝이 또 나타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런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남편을 소개했을 때 상냥한 말투부터 행동이나 태도 모두 딸 자식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모습에 애써 놀란 마음을 감추시는 걸 금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꼭 저 같은 걸 찾아서 신랑감이라고 데려왔다는 듯한 부모님 눈빛에 속으로 픽 웃으며 저도 제 앞에 이렇게 저한테 꼭 맞는 인연이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고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가끔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이런 기분을 느꼈겠구나 싶을 정도로 항상 저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었으니 이제 결혼해서 내 사람이 되면 더 잘해주어야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지인들은 너무 남편한테 져주지 말고 야무지게 네 실속도 챙기며 살라고 걱정했지만 성격이 팔자 아니겠어요? 지금껏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했는데 결혼한다고 뭐 제 성격이 달라질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다들 걱정하는 말을 감추지 못했던 것은 제가 시집갈 때 시가와 합가해서 살게 되었다는 말을 해서 더 그랬을 겁니다. 어머니가 나랑 주은이 키운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 나 고등학생 때 아버지께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전까지는 그런 대로 유복하게 자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살림이 정말 궁핍하기 짝이 없더라. 평생 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사셨던 분이었으면 또 모를까. 직장생활하는 남편에게 달마다 월급 받아서 결혼생활 내내 살림하시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었겠죠. 가뜩이나 자기 가족들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남편인데 홀로 된 어머니가 남매를 키우느라 그리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을 테니 자기 모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솟아나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일이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를 애틋하게 여기는 남편의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남편이 결혼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이후부터는 가벼운 우울증을 겪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남편을 보는 시선에 애처로움이 가득했던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시어머니 어렵게 여기지 않게 빨리 가까워지고 싶다고 결혼 준비하는 와중에도 자주 부르시면서 이것저것 마시는 것도 해주시고 물론 저도 마냥 쉽지 않은 시어머니 자리인데다 회사 일이며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 자주 찾아뵙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해가 갔어요. 평생을 옆에 두고 살던 듬직한 아들과 떨어져 살 생각을 하니 서운한 마음이 너무 크셔서 나도 자꾸 곁에 두게 하시려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가 끝내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제게 함께 살면 안 된다고 처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저도 많이 놀랐어요. 저도 저지만 모친의 눈물을 목도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며 진땀을 뻘뻘 흘리는 남편 역시 입장이 참 난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요새 결혼하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니? 결혼하지 않은 친구건 결혼한 친구건 다들 저를 뜯어말리려고 혈안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의 마음 역시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보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쏟아내며 눈물을 흘리시는 시어머니나 그 곁에서 그런 모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 눈시울이 붉어진 남편 모습 떠올라 섣불리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너 진짜 생각 잘해야 돼. 지금 안타깝다는 마음만 가지고 끌려다녔다가 진짜 평생 시어머니 수발 들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 말이 직설적이기는 했지만 제 친구들 역시 결국에는 저 위한다고 해주는 말이라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게 눈물을 보이시며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하셨을 때 시어머니도 마냥 평생 같이 살자는 말씀은 차마 염치가 없어 못하시고 다만 몇 년이라도 가족을 한 식구로서 살아보면 안 되겠냐고 간절하게 말하던 시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모시고 싶어하는 눈치는 진작 챘어요. 뻔뻔하게 제게 합가를 강요했다면 아마 결혼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문제였겠죠. 하지만 저 사람이 어째서 차마 제게 합가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지조차 못하는지 저라고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니 자연스레 분가에 대한 욕심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하자. 합가. 정말? 진심이야?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저렇게 서로 애틋해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마냥 분가하자고 내 뜻만 밀고 나갈 수 있겠어? 하지만 이건 당신도 알아야 돼. 나 요리나 집안일이나 대단하게 살림하는 재주 같은 건 없어서 같이 살면 도리어 어머님이 더 고생하실지도 몰라. 합가 해주겠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무슨.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당장은 아니어도 당신이랑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들이랑 이렇게 우리 식구끼리 언젠가는 오순도순 같이 살고 싶어. 처음 몇 년은 같이 살아도 그 이후로는 우리도 독립해서 나왔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애초에 어머니도 그런 욕심 가지고 하셨던 말씀 절대 아니야. 그건 내가 확실히 내 목숨 걸고 약속할게. 금방 눈물이라도 쏟을 것처럼 눈이 벌게져서는 저를 부둥켜 안고 연신 고맙고 미안하다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 모습을 보니 내가 큰 결심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결혼인데 홀로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어머니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 모습 보느니 다만 몇 년이나마 합가해서 같이 사는 게 마냥 나쁜 일은 아닐 거라고 그리 생각했죠. 그리고 그런 제 결심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던 남편 역시 정확하게 5년이라는 시간 조건을 확실히 걸고 그 이후에는 분가에 나와서 살자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아가, 정말 고맙다.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정말이지 염치가 없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사력 있고 귀한 며느리가 나한테 와줬을까? 제가 5년 시한부 합가에 찬성했다는 말을 듣고 펑펑 우시며 감사하다는 시어머니를 보니 적어도 이렇게 제게 고마워하시는 분이 합가하고 나서 안면을 싹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신혼 때 얼마간 아침에 따뜻한 밥과 국을 내어주시는 시어머니 보면서 저도 우리가 정말 한 가족으로 묶여 있구나 하는 따뜻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그러셔도 돼요. 원래 아침 잘 챙겨 먹는 편도 아니었고요. 정말로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 제가 아침을 먹으면 속이 부대끼는데 꼬박꼬박 아침을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셨어요. 평소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침 챙겨 먹는 편이라 어차피 하는 일이라 말씀하시는데도 죄송스러워서 그리 말하는 제게 밥 한 술 더 넣어주시려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다니시던 일 정리하고 남편이 시가에 실질적 가장이 된 이후부터는 항상 저렇게 아침을 차려주신다는 시어머니였어요. 원래 결혼 전 시가는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까지 셋이서 전셋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신혼집을 마련해서 이사 오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으로 모셔오고 살던 집은 처분을 해서 시어머니 노후자금 쪽으로 목돈을 만들어 갖고 계셨습니다. 그중 일부는 시누이 직장 근처에 자취방을 마련하는 데 썼고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누이 역시 시어머니 껌딱지나 다름없어서 저희 신혼집에도 매일같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가도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외롭고 이제는 아침에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언니는 좋겠다. 요새 같은 세상에 며느리 아침 차려주는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제가 어머님께 잘해야죠. 자기만 가족들 자리에서 쏙 빠지고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 저를 얄밉다는 듯이 말하는 시누이였으나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야 오히려 저희 신혼집에 시어머니를 모신 셈이 되었지만 시누이 입장에서는 항상 오빠와 엄마 사랑 듬뿍 받으며 그 나이에도 철부진 막내딸처럼 살다가 이제는 그 자리를 제게 뺏겼다 싶었는지 가끔 저렇게 얄미운 소리를 했습니다. 평일 저녁에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신혼집으로 퇴근하는 시누이 때문에 저녁을 먹어도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신경 쓰이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시누이 입장에서도 평생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가 혼자 떨어져 나오게 되었으니 외로운 마음에 더 저러는 거겠지 싶어 동생 같은 마음으로 챙기려고 애썼습니다. 워낙 자기 오빠나 엄마나 평소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도록 귀한 취급을 해줘서 오빠 신혼집에 와서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을 줄만 아는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이 만약 예쁘게만 보였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 평생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하루아침에 바뀌겠나. 어차피 시누이도 몇 년 안 되어서 시집이라도 가게 되면 평생 살림한다고 고생할 텐데 아가씨 때 조금 봐주는 것 정도야 내가 양보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한 달쯤 되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아주 호되게 독감에 걸리셨어요. 그래도 일주일여 만에 독감이 잡혀서 열이 내려 고비를 넘긴 시어머니였지만 그새 창백해진 얼굴이 반쪽이 된 걸 보고 시누이가 원망 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신경이 쓰이셨으면 이렇게 크게 앓으셨겠어? 마치 그 말이 학가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 호되게 앓았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에게도 다르지 않았는지 안절부절 못하며 시누이를 달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도 몸 상태가 말이 아니기는 했어요. 한창 회사 일이 많을 때였지만 당장 집에서 시어머니가 열이 펄펄 끓어 피죽도 못 드시고 계시는데 어떻게든 식사라도 하게 해드리려고 없는 솜씨에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한다고 곤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애틋한 어머니라면 이제는 제게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독감을 앓으신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살림이 제 몫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일상생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기분 탓인지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기력을 많이 잃으신 것 같았고 식사량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게 신경이 쓰여서 시어머니께서 만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솜씨로나마 보양식도 만들어보고 바쁜 와중에 새벽같이 일어나 어설픈 아침상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도 회사 생활하느라 힘든데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아니야. 어머니 빨리 회복하시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제 수고를 알아주는 남편 말도 있었으니 지금의 제 노력이 헛된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사부인께서 기력을 빨리 되찾으셔야 할 텐데. 사부인도 사부인이지만 너 고생스러워서 그건 어떡한다니? 나야 뭐 고생이랄 게 있나. 평소처럼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허허 웃는 제 모습을 보고 속이 탄다는 표정의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한동안이 될 줄 알았던 식사 전담은 어느새 자연히 제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제가 구슬땀 흘려가며 식사 준비하는 걸 보고 손살아치며 만류를 하셨지만 그것도 며칠 가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야 안 하던 일 하게 된 저를 보고 미안해 하셨지만 그것도 조금씩 시일이 지나다 보니 당연하게 여겨졌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슬슬 제 몸에서 무리한다는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요리에 대단한 재주가 있는 제가 아니었다 보니 남들 보기에 평범한 음식 하나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결혼 전까지는 내도록 저희 부모님하고 친정 본가에서 함께 살았고 당연하게 저희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회사 일이나 여유 있으면 또 몰랐을 텐데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그런 회사도 아니었고요. 자연스레 시간 내려고 하다 보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체력이 달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제 딴에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대단치 않은 재주이다 보니 막상 시어머니 입맛에 그렇게 크게 맞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며느리 고생해서 해준 거 아까워서 한 톨도 남기면 안 된다고 그래도 잘 드셔주시던 분이 점점 숟가락 내려놓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요새는 뭘 먹어도 속이 턱 얹힌 것 같은 것이 나도 나이 먹나 보다. 예전 같지가 않아. 이럴 때 시원한 물김치만 있어도 속이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을 텐데. 물김치라니. 겨우겨우 밥상 차려내는 제 입장에서 김치까지 담그는 건 무리였어요. 결국 저희 친정엄마에게 SOS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테랑 주부답게 퇴근길에 들른 제 앞에서 척척 물김치를 담아주시면서도 저희 친정엄마 입에서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부인도 진짜 너무하시지. 그렇게 딸처럼 아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서 이젠 물김치까지 해다 바치라니. 엄마, 어머니가 딱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네 성격에 그 말을 들으면 물김치 갖다 바치지 못해서 동동거릴 거 뻔히 하시면서 뭐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 엄마가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서 달래드리려고 한다는 말이 도리어 저희 친정엄마 화를 더 돋웠어요. 그렇게 결국 주문한 물김치 받아먹는 시어머니는 이제야 내 입맛에 좀 맞는다며 표정에 환해지셨지만 그러고 며칠 안가 결국 남편이 처가로부터 시어머니 몰래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네 모친 일이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매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애가 집에서 살림하는 애도 아니고 똑같이 직장 다닌다고 출퇴근하면서 애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패막이가 못 되어줄 수가 있어? 장인어른, 장모님,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자네한테도 많이 실망했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가족에게 모질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제 성격이 저 힘들다는 티를 낼 만한 성격이 아니라는 거 잘 알다 보니 더 나서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남편 역시 대놓고 서운함을 토로하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솔직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제게 미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요새 어머니가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안 좋다며 표정이 어두운 남편에게 마냥 제 서운함만 토로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제 가슴속에도 쌓이는 것들이 없지 않았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모자라서 중간에서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나도 정신 바짝 차릴게. 워낙 자기 가족에게 물은 사람이다 보니 그 말이 아주 믿음직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제 고생이 조금 덜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엄마, 여기 반찬 진짜 괜찮죠? 우리 회사 직원네 부부가 하도 극찬을 해서 사와봤더니 손님 많은 집은 다 이유가 있나 봐요. 그래도 집에서는 집밥을 해 먹어야 하는 건데 요즘은 워낙 다들 맞벌이를 해서 이렇게 반찬 잘하는 집에 가서 사다 먹는 집들이 많대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항상 집에서 밥 다 해 먹었는데. 제 집도 아니면서. 당연하다는 듯 저녁상 앞에 앉아있는 시누이가 입이 삐죽 나와서 뾰족한 말을 해댔지만 그걸 달래는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하면서 너희 새언니가 식사까지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러지 말고 이것 좀 먹어봐. 너 무말랭이 무침 좋아하잖아.
그래도 이건 좀 괜찮네. 사온 반찬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으나 중간에서 연신 뻘뻘 땀을 흘려대며 사온 반찬이 맛있음을 어필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래, 저 사람이 어설픈 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 자체가 악한 사람은 못 되지. 일부러 나 고생시키려고 했을 리가 없으니까. 지금처럼만 해준다면야 나도 훨씬 수고스러운 일을 덜 하겠다 하고 생각하며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즉석밥 같은 건 밥도 아니려면 질색을 해대는 시어머니였으니 아침 저녁으로 밥솥 때 새 밥은 해야 했지만 아쉬운 대로 반찬은 그런 식으로 조달하기 시작했어요. 와중에도 그렇게까지 집에서 직접 한 반찬 드시고 싶으시면 이제는 입맛이 많이 돌아온 시어머니께서 슬슬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제 일이 되어버린 집안 살림에는 좀처럼 손을 대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미묘한 감정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솜씨로 하루에 몇 시간씩 밥한다고 고생할 때보다야 상황이 나아졌으니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이제 시어머니와 살게 된 시간이 적지 않으니 시어머니 화법이라는 것도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게 무안을 주거나 원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게 바라는 게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은근히 입맛도 확고한 편이어서 입에 안 맞는 반찬은 손도 대지 않고 꼭 옛 추억 얘기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이 음식을 참 좋아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그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제깍제깍 원하는 반찬이 나오지 않으면 눈에 띄게 못마땅한 기색을 비추기 시작하시니 그제야 그저 지나간 추억을 자식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시는 걸 대령하라는 뜻이었구나 하는 걸 뒤늦게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라고 마냥 착한 며느리 노릇만 하려고 들 때는 아니어서 웬만하면 집안에 괜히 껄끄러운 분위기 돌지 않도록 그런 부분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구하기도 까탈스러운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내 시간을 깎아먹으면서까지 찾아다 바치지 않으려고 하기는 했어요. 제게 온 마음 내어주는 사람에게는 희생도 불사하지 않는 저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냥 퍼주지만은 않는 저였어요. 물론 남편의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길러주신 고마운 분이시니 내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예전처럼 남편에게 어머니면 내게도 어머니라고 저희 친정엄마처럼 살뜰히 챙겨드릴 마음까지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생활하면서 몇 년간 쌓여온 서운함이 그런 식으로 맺혀 있었던 거겠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나름대로 줄타기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제 눈치도 봤고요. 기본적으로는 제 어머니가 가장 애틋한 사람이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티가 나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래도 전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대놓고 한 말씀하신 것이 여전히 그 사람 마음에도 응어리로 맺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함만 따지자면 당장 자기 모친하고 합가해서 살고 있는 저만 하겠습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 내 부모님 불편하게 여길만 하겠다 싶으면서도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다시 새기곤 했던 게 5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결혼할 때 저 사람은 분명 5년의 합가 이후에 분가를 해서 나가겠다고 철석같이 제게 약속을 한 바가 있었고 제가 약속의 가치를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는 저 사람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5년 이야기를 먼저 꺼내곤 했던 것도 항상 남편이었고요. 자기 고생 정말 많이 하는 거 알아. 요새 자기 같은 며느리가 누가 있겠어. 그러니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해야 하는데 5년 채우고 우리 분가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자기 공주님처럼 여왕님처럼 떠받들고 살게. 은근한 까탈을 부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항상 안절부절 못하며 곧 다가올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나는 남편이었습니다. 하긴 이제 결혼 4년 차를 넘겨 당장 내년이면 분가를 하게 되었으니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지기는 했어요. 5년 후에 분가한다는 건 온 시가 식구들과 함께 합의를 했던 내용이었고 그에 걸맞게 저희 부부의 재정 상황도 착실하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와중에 신우이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자취방을 옮기게 되었는데 예전에 지내던 것보다 번화가라서 보증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입주가 예정된 집 대금을 치르려면 저희 부부가 모으고 있던 적금을 당장 깨기가 어려워서 급하게 저희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어머, 사돈께 감사해서 어째? 급한 대로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다는 말에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반색을 하면서도 식사 한 끼 먼저 대접하겠다는 말이 없어 기분이 상하기는 했어요. 그런 제 기색을 눈치채고 허겁지겁 남편이 평소에 잘 가지도 않은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저희 부부가 친정 부모님 대접을 했죠. 여러모로 걸리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저렇게 시누이나 시어머니 하는 행동 때문에 제 마음이 싸늘해지겠다 싶을 때면 눈치껏 행동하는 남편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나마 주택 청약이 당첨되어 당초 예정되었던 5년을 맞춰서 분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천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합가에서 살고 있던 집도 저희 자가는 아니고 전셋집이었어요. 전에 시가 식구들이 살던 집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돈 대부분은 여전히 시어머니가 손에 쥐고 계셨고 저희 결혼할 때 따로 받은 건 없었으니 주머니 형편 빠듯한 건 당연한 일이었죠. 거기다 시누이도 이제 결혼할 사람 만났다고 곧 시골일 기세였어요. 늘 그렇듯 오빠한테 바라는 거 많던 시누이가 결혼자금도 해줬으면 하는 기색이 노골적이었으나 저희 코가 석자였으니 그럴 여유 없다고 분명히 전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남편하고 반반 적금 든 것으로 청약 당첨된 주택대금을 치를 수 있었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새 집으로 입주할 날, 그러니까 분가를 할 날이 드디어 목전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여유가 없다는 건 이미 분명히 했고 시누이는 제 신랑 될 사람이랑 새 집을 얻는다고 그러고 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 처분에 시어머니 거처 마련에 보탤 모양이더라고요. 전에 살던 집 처분하며 가진 돈도 조금은 있고 그만하면 모자라진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시누이 자취방 보증금에 저희 친정 부모님 자금이 들어있긴 했지만 당장 다들 거처 마련이 중요하니 그건 사정을 봐주던 참이었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분가 못하게 하겠다고 시어머니가 억지라도 부리면 어떡하나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산뜻한 시어머니 태도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아쉬워도 약속은 약속이지. 생각보다 합가해서 며느리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신 것도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못 박은 약속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사 날짜 받아놓은 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입주 준비는 진짜 끝났는데 저희 부부 먼저 떠나고 시어머니 혼자 단 며칠이라도 두는 게 영 마음에 걸린다는 남편의 말에 좀 늦추기로 했죠. 곧 각자 집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 집에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가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중 특히 간만에 보는 시누이 얼굴이 웬일로 훤하더라고요. 항상 저나 남편한테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고 여기던 이였으니 결혼자금 못 도와준다는 말에 속이 제대로 뒤틀렸을 줄 알았는데 전에 없이 제 앞에서 살살거리며 흥흥 웃음소리를 숨기지 못하는 꼴에 왜 저러나 싶었어요. 언니, 역시 언니밖에 없어. 내가 시집갈 때가 다 돼가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에 걸리던지 우리 엄마 자식들 다 떠나고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 언니도 우리 엄마랑 살면서 이래저래 좋았으니까 그러기로 한 거겠지? 말의 문맥이 이상했어요.
묘하게 계속 제가 시어머니 옆에 붙어 있을 것 같은 말에 의아해하는 사이 신우이 입에서 폭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이 집에서 엄마 더 모시기로 했다면서요? 우리 언니 진짜 효부다. 효부야. 시집가고 나서도 나 여기 더 자주 들릴게. 어차피 청약 당첨된 그 집도 여기서 가깝잖아. 오가기 지금보다 훨씬 편하지 않겠어? 나 진짜 신혼집 때문에 머리 깨지는 줄 알았는데 언니 진짜 고마워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 꼭 홀랑 집어먹겠다는 듯한 신우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혀 주위를 둘러봤더니 시어미나 남편이라는 인간이나 짠 것처럼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 왜 아가씨가 들어가요? 뭐야 오빠, 언니랑 얘기 다 된 거 아니었어? 이게 혼자서 무슨 미친 소리를 했나 싶어 소리를 꽥 질렀더니 도리어 저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제 오라비 탓을 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남편을 쳐다봤더니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는 저 인간, 절대로 이게 모르는 일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제 기세에 시어미나 시누이나 제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었으나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었어요. 곧장 부동산에 전화부터 걸고 있는 사이 남편이란 놈이 슬쩍 방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내놓은 거 그거 그대로인 거 맞죠? 예? 아니 남편분이 집 내놓은 거 취소해달라고 하시던데? 집 전세금 빼면 어머니 새로 계실 집에 가전이라도 놓아드리자고 제가 그러던 말에 답지 않게 우물대던 놈은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던 거예요. 남편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제 두 눈에 분노가 서렸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서러움과 배신감이었습니다.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니? 5년이니 뭐니 호구 하나 잘 속여 넘겨서 평생 뽑아 먹어보자 그런 셈이었냐고? 여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 지들끼리 나 몰래 내 집 빼돌리 작당을 하고 있어놓고. 여보, 가족끼리 빼돌리다니.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나는 주은이 쟤 결혼하는데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단칸방에서 시작하게 해? 우리는 지금 이 집도 있잖아. 어머니도 이제 더 나이 드시는데 지금껏 잘 살아놓고 어떻게 혼자 나가 사시라고 해? 왜 못해? 잘 살아? 너나 잘 살겠지. 네 엄마, 네 동생이나 내 등골 빼먹으며 호의호식하고 살았겠지? 속이 찢기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지금껏 시어미 시누이 보고 저놈이랑 같이 살았겠습니까? 남편을 믿었어요. 살면서 아주 불만이 없는 거 아니었지만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며 5년 후에 분가하는 건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고 한 그 말을 믿었어요. 은근히 자기 모친 여동생 말에는 꼼짝도 못하며 제 희생을 모른 척 눈 돌릴 때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이니 그것만 보고 참고 산 겁니다. 그런데 날더러 평생을 이렇게 살라고요? 어림없는 소리였어요. 그래도 내게는 진실하다고 가족을 속여먹을 놈은 아니라 믿고 살아왔는데 애초에 저놈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나는 포함되지 않은 거였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고 나니 내 결혼 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이 제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여보, 그렇게 흥분만 하지 말고 나가.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울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베개을 모며 집어던지기 시작하니 쪽도 못 쓰고 꽁지 빠지게 도망치는 놈이었습니다. 밖에서 신우란 것이며 시험이며 적반하장으로 타박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생전 못 본 격분하는 저를 직접 본 남편이란 놈이 눈치만 살아 제 식솔들을 죄다 끌고 불똥 튈까 싶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제게 이 결혼 생활은 끝장이 난 거였어요. 나를 감정 있는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것들을 어찌 가족이라 할 수 있나요? 사람 좋다고 참아주니 호구로 보고
그저 나는 이 집구석에 착취할 대상밖에 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끝은 하나였습니다. 원래 저 같은 사람이 한 번 돌아서면 무섭다잖아요. 한동안 참아온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그 이상으로 배는 처절하게 되갚아줄 작정이었어요. 우선 부동산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사장님께 사과를 드리고 원래 계약하기로 한 분께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 계약 확실히 마무리 짓자고 약속까지 잡았어요. 그리고는 원래 이사를 맡기기로 한 업체에 연락을 드려 계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본래 둘이서 들어가기로 한 집에 저 혼자만의 짐을 모조리 싸서 들어오니 예상보다 훨씬 너르더군요. 그래,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것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웃돈을 주고 그 끔찍한 인간들이 있는 집구석에서 제 집만을 빼서 혼자서 이사를 한 거였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이 집을 그 낯짝 두꺼운 계집애한테 넘긴답니까? 지가 뭐라고. 그것들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죄할 바 아니었어요. 저한테 봉변이라도 당할까봐 집구석 기어들어오진 못하면서 남편이란 놈이나 시어미나 시누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저를 매정하고 모진인간 취급하며 끝도 없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무리 5년 있다가 분가하기로 했다지만 우리 가족이잖아. 당신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었어? 미리 얘기를 못했기로써니 어디 어른 있는 집에 큰소리 내면서 시누이한테 네 집을 못 주느니 그런 소리를 해? 언니 진짜 서운하네요. 오빠랑 얘기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난 어떡해요. 이제 결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남지도 않은 일말에 정이라도 떨어뜨릴 작정인지 준절머리 나도록 뻔뻔한 태도에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것들 본성이겠죠. 이것도 모자라 그새 며칠 후에 슬그머니 집에 들어왔더니 벌써 며칠째 집을 비우고 썰렁한 집 꼴을 보고는 시어미가 들어왔는데 저녁 안 하고 어디 갔냐며 또 정신 나간 문자가 왔습니다. 마침 기다리던 참이었어요. 그 집구석에 쳐들어갈 때 저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 제 짐을 새 집에 옮겨주었던 이사업체 직원들과 함께였죠. 들어가자마자 시모 방부터 쳐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여기 이 방 짐 싹 빼주세요. 너에게 무슨 짓이야? 며칠 내로 이 집에는 새로 계약한 사람 이사 오기로 했는데 그러면 99짐은 당연히 빼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 진짜 왜 이래?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할 소리다. 네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인간이고서야 감히 나한테 이따위로 뒤통수를 쳐? 네 놈이 뭔데? 니까짓 것들이 뭔데 내 집을 먹느니 마느니 건방을 떨어? 이 사람이 진짜... 옥해서 제게 달려드는 놈 귀싸대기를 제가 먼저 후려쳤어요.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입 다물어. 심정 같아서는 저놈뿐만 아니라 당신 뺨을 치고 싶은 기분이니까. 생각지도 못한 독한 제 모습에 아들놈이나 어미나 기가 확 눌린 표정이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입니다. 저라고 이렇게 못할 줄 알았나요? 가족이라는 가식을 떨며 사람 하나 인생 저당 잡아 나락으로 처박으려고 해놓고 저들은 이 꼴 안 당할 줄 알았답니까? 니까 것들 뭐 하나 잘난 게 있어서 그동안 사람 대접해주고 산 줄 알아? 밖에서 만났으면 상대도 안 해줬을 수준 떨어지는 것들. 그래도 염치는 아는 인간인 줄 알고 참아준 거야.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분가에 나갈 내 집을 처먹겠다는 소리를 해놓고도 그따위로 큰 소리를 쳐? 덕분에 이혼 소송 걸 증거자료 지들 손으로 해다 바쳤으니 나야 잘됐다만. 이혼? 이혼이라니? 그럼 나한테 이따위 짓을 해놓고 니까짓게 이혼 안 당할 줄 알았어? 그러고는 이혼 소송 서류로 그놈 면상을 다시 후려갈겼어요. 저한테 그 꼴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제 이혼 통보가 적잖이 충격인 모양이었습니다. 가서 네 뻔뻔한 동생년한테도 전해. 남의 귀한 인생 지금껏 그만큼 갉아먹었으면 거지 새끼처럼 빌붙을 생각 말고 그동안 걷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을 알라고. 아,
곧 우리 친정 부모님이 보증금 내놓으라고 내용 증명 보낼 테니까 헛짓거리 했다가는 머리털 다 뜯길 각오하고 있으란 말도 전하고. 여보. 아가, 이러지 마라. 흥분하지 말고. 대개집 나가는데 안 나가봐도 돼요? 아이고. 뒤늦게 불이 났게 달려가봤자 시어미 집은 시누이 집으로 실어보내버렸습니다. 그 꼴을 보고 뻔뻔한 놈이 순간 눈깔이 뒤집혀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 이러고도 당신이 이 집 며느리야? 귓구멍 막혔어? 너 같은 더러운 놈이랑 이제 안 얽히겠다고. 거기 이혼 서류 줬잖아. 어디서 너 따위가 내 앞에서 소리를 쳐? 야, 너도 얼른 네 엄마 안 따라가니? 그렇게 네 엄마 모시고 싶으면 이제 네 손으로 직접 모시고 살면 되겠네. 난 너한테 시간 낭비해서 내 인생 허비한 게 억울해서라도 네 놈 뜯어낼 수 있는 거 다 뜯어내서 새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그러고는 10원 한 장 안 들리고 저 더러운 놈을 밀쳐서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버리려고 드니까 보잘것없이 짝이 없는 놈을 눈앞에서 치워내고서야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소송은 바로 시작됐어요. 워낙 주변에서 저 효분이 자랑들 해가며 저를 살살 구슬렸으니 5년 분가에 대한 약속은 제 증거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웬만한 주변 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호구 잡으려 했던 정황이 파다해진 상황이니 당연히 소송이 제게 유리했죠. 게다가 남의 집 갈취하려고 해놓고도 도리어 뻔뻔하게 따진 정황이 다채롭게도 문자 메시지로 증거가 되었으니 합가한 동안 제가 돈 벌면서도 살림 도맡아 하며 고생한 것과 저 때려 죽여도 모자랄 시누이라는 것 앞으로 들어간 돈, 거기다 분가를 빌미로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기만한 것도 모자라 저 동생한테 집까지 빼돌리려 한 증거와 합쳐서 완벽한 이혼소송 승소로 돌아왔습니다. 와중에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는지 새 인간들이 죄다 한꺼번에 달려와서 살려달라느니 바닥을 기었으나 한 번 돌아선 악연이 길바닥에서 동사를 하든 말든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죠. 여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당신한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집 날아가고 위자료 뜯기기 전에는 그런 생각 안 들었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니들 가족 똘똘 뭉쳐 살게 해줬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나한테 뱉어낼 건 군말 없이 뱉어내고 내 눈에 안 보이는 대로 꺼져서 니들끼리 궁상 떨며 살든 죽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아가 내가 잘못했다. 아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가치없는 그 여자 악어의 눈물은 대꾸도 않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어차피 진심도 아닌 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간의 제 노고가 인정되어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했고 유책 사유가 분명했기에 집 명의를 온전히 제게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살던 집은 새로 계약한 사람에게 넘어가고 시누이 역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보낸 내용 증명 때문에 쪽도 못 써보고 살던 집 정리해야 했고요. 꼭 이 일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신혼집이 날아갔으니 결혼도 무산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런 것이 애나 지같이 키울 거 생각하면 잘 됐다 싶어요. 시험이 가진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월세 얻어서 셋이 사는 모양이던데 서로 신세망친 거 평생 원망해가며 살 테니 과연 예전처럼 죽고 못 사는 사이로 돈독하게 지낼 수 있을까 싶네요. 그러고 저는 회사 정리하고 잠시 마음 정리하고는 지금의 일을 새로이 시작했어요. 제대로 되어보았으니 마냥 예전처럼 무르게 살지만은 않아서 제 나름대로는 제 실속 잘 챙겨가며 베테랑 장사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보다 단단해진 모습으로 열심히 사는 것 보고 부모님께서도 시름을 크게 더신 듯하니 더는 부모님 근심 얹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아야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속 시원히 이야기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